잠시 후 여러분은 해방부터 현재까지 북한 역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8.15 광복 직후 38도선 이북 지역에서는 조만식을 중심으로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은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였고 좌우익 세력은 함께 협력하여 각 지역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인민위원회들은 소련군으로부터 행정권을 인수받아 각 지역의 행정과 치안을 자치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945년 12월 조만식 등의 우익 세력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반대하자 소련군은 이들을 제거하였습니다. 1946년 2월 38도선 이남에서 신탁 통치에 대한 좌우익 세력 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동안 38도선 이북에서는 소련의 지원 아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소련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김일성이 위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를 총괄하고 북한 지역의 중앙집권적 통치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1946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개혁은 무상몰수 및 무상분배의 원칙을 따랐으며 친일파, 조선총독부 및 일본인 소유지, 그리고 친일민족 반역자의 토지를 몰수하였습니다. 조선인 지주에게는 약 5만 제곱미터까지의 토지 소유만을 인정하였고 그 이상은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하였습니다. 몰수한 토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는 원칙에 따라 분배되었으며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 소작, 저당 등을 금지하여 소유권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 밖에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대규모 공장, 광산, 철도시설, 지하자원, 산림 등 주요 산업 및 자원을 국유화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1947년에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계승한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1947년 12월 임시 헌법 초안을 만들고 1948년 2월에는 조선인민군을 창설함으로써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남북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 정치 세력은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으나 실제로는 북한 정부 수립을 독자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에서 50 총선거가 실시되자 북한은 남쪽으로의 전기 송전을 중지하고 즉시 북한 정권 수립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된 후 북한은 9월에 제1차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헌법을 공포하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후 홍명희, 박헌영, 김책을 부수상으로 하는 내각을 구성하였고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로써 38도선은 남과 북을 나누는 분단선으로 자리잡았으며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광복 이후 북한은 여러 정치 세력이 권력을 두고 경쟁하며 집단 지도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북한 권력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였고 그의 권력 독점은 6.25 전쟁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대규모 숙청 작업을 벌였습니다. 전쟁 중에 연안파 김무정과 소련파 허가일을 군사적 실패와 경제적 문제를 빌미로 삼아 몰아냈고 1953년 무렵에는 자신의 권력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된 박헌영 등 남로당 세력을 제거하였습니다. 1956년 소련에서 스탈린이 사망하고 흐루시오프가 집권하며 집단 지도 체제를 강조하자 이에 영향을 받은 연안파와 소련파가 김일성의 독재를 비판하며 권력 분담을 요구하다 숙청되는 8월 종파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1인 지배 체제가 확립되었으며 김일성은 이를 바탕으로 주체 사상을 더욱 강조하고 소련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를 활용해 균형 외교를 펼치며 북한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 이전에는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도 개인의 재산과 토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등
사유재산을 상당 부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북한에서는 전후 복구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전후 복구 3개년 계획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달아 실시하며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빠르게 추진하였습니다. 북한은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농장을 조직하고 전쟁 전 토지개혁을 통해 분배한 토지들을 다시 협동농장으로 귀속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 소유로 통합되어 생산물은 국가가 독점 관리하고 이를 노동을 통해 분배하는 협동농장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농촌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협동화 작업은 농업뿐만 아니라 수공업과 상업 분야에도 확대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 사유재산은 철저히 부정되었습니다. 북한은 1950년대 후반에 전쟁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하고 196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공업 우선 정책은 농업과 공업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습니다. 한편 1956년부터 시작된 천리마 운동은 북한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노동력 경쟁 운동으로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말처럼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목표를 가진 운동이었습니다. 천리마 운동은 초기에 생산성 향상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대중의 노동력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에 의존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였습니다. 1950년대부터 중국과 소련의 관계는 이념적 차이와 국경 문제를 둘러싼 분쟁으로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북한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며 독자적인 노선을 모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를 표방한 주체 사상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체 사상은 단순히 국가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표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김일성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으며 북한은 주체 사상을 통해 수령과 인민 대중의 관계를 사실상 주종관계로 규정하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 주체 사상은 유일사상으로 체계화되어 북한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 과정에서 김일성의 1인 지배체제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1972년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정은 김일성이 절대적인 권력자로 군림하게 되는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헌법은 국가 주석제를 도입하고 주체 사상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김일성은 헌법에 따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석으로 공식 선출되었고 국가 주권을 대표하는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더불어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고 군의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핵심 직책을 겸직하는 등 북한 내 모든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김일성은 명실상부한 절대 권력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은 1960년대 중반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하여 북한 정권 내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는 당의 다양한 요직을 거치며 권력 승계를 위한 준비 과정을 밟았습니다. 김정일은 1973년에 시작된 3대 혁명 소조 운동 등 국가 주요 사업과 정치적 활동을 주도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고 1980년에 열린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의 차기 지도자로서 후계 체제를 공식화하였습니다. 군부를 장악한 김정일은 1993년 국방위원장직에 취임하였으며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권력을 세습한 후 김일성이 생전에 남긴 각종 지시사항이나 뜻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유훈 통치를 시행하며 김정일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기 김정일은 김일성의 권위에 의지해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면서도 독자적인 지도력과 정책을 통해 김정일 체제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1998년 김정일은 헌법을 개정하여 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자신이 군사, 정치,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체 사상에 기반한 선군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제시하고 헌법과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군대가 사회를 이끈다는 뜻의 선군 정치를 공식화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김정은 후계 체제가 공식화되었으며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김정은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임명되며 새로운 지도자로 추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3대에 걸친 권력세습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한 북한은 1961년부터 1967년까지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1차 7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 목표는 산업화를 가속화하고 생산력을 증대시키며 사회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1960년대 초반 중소 이념 분쟁으로 인해 중국과 소련의 대북 경제 지원이 줄어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동시에 군사비가 증가하며 경제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에 경제계획을 3년간 연장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1971년부터 1976년까지 추진된 6개년 계획은 공업설비의 근대화와 기술혁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공업 생산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국민소득도 약 2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북한은 1978년부터 1984년까지 추진된 제2차 7개년 계획과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추진된 제3차 7개년 계획을 통해 자립경제를 구축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대외 경제 교류가 감소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는 국가가 경제 전반을 통제하고 계획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경제 비효율을 초래하였고, 특히 군사력 증강을 위해 중공업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이 뒤처지면서 필수품의 생산과 식량 공급이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공산국가와의 교류에 치중한 폐쇄적인 경제정책은 기술과 자본의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고, 이는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북한은 1980년대 이후 경제위기 극복과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인한 교역국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북한은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입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1984년 외국 기업과의 합작 회사를 허용하는 합영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1991년에는 풍부한 석탄과 철광석 자원,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인 나진 선봉경제무역지대를 조성하였습니다. 1990년대 말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남북한 간 경제 교류가 확대되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건설 등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금강산, 개성, 신의주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외부 자본을 유치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남북 간 경제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남한과의 협력에 제약이 생기자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강화하고자 나진 선봉 경제특구를 재개발하고 황금평 위화도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등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2002년에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통해 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에서 생필품 거래를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에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확산되면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가 흔들릴 조짐이 보였고, 이에 대응하여 2009년 북한 정부는 화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화폐개혁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가 제도화되지 않아 암시장이 확산되었고, 특권층에게 소득이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았으며, 여기에 화폐개혁의 실패와 연이은 자연재해가 겹치며 경제난과 식량난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1993년 3월,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였고, 이후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개발을 강행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은 2017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여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언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여행, 거주 이전의 자유 등 여러 기본적인 권리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공개 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북한 내부의 폐쇄적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삶의 터전을 떠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강력한 반공 정책을 추진하며 무력을 통해 북한을 점령하고 통일을 이루겠다는 북진 통일론을 내세웠고, 이에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수립된 장면 내각은 UN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였고, 민간에서도 평화통일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 군부가 반공을 명분으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민간 차원의 평화통일운동은 위축되었습니다. 한편 이 시기 북한은 남북한 체제의 통일보다는 정치적 연대와 협력에 초점을 맞춘 남북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선 건설, 후 통일이라는 기조를 내세워 통일보다는 경제 발전에 주력하는 한편, 북한은 무장 게릴라 침투 사건과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 수차례의 도발을 일으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남과 북의 통일 논의는 후퇴하였으며 박정희 정부는 이를 명분으로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여 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반공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의 발표로 냉전이 완화되면서 남북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1971년에는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위한 남북한 적십자 회담이 시작되면서 남북 간 대화가 열렸고 통일과 평화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1972년에는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과 무력 도발 금지,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서울과 평양 간 직통전화 설치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 정부가 최초로 합의한 평화통일 원칙으로 이후 남북 간 통일 논의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헌법을 선포해 독재 권력을 강화하였고, 북한의 김일성은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해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1973년 박정희 정부는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을 발표하고 남북한 상호 불가침 협정 체계를 제의하며 북한과의 평화적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평화협정이나 긴장 완화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며 남북관계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1982년 전두환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통일민주공화국을 세우자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1984년 서울에 큰 수재가 발생하자 북한이 남한에 원조 물자를 보냈고, 1985년에는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이 교환 방문 형식으로 만나면서 남북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등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7 선언에서 남북 동포 교류를 제한하며 북한을 적대적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 규정하였습니다. 1989년에는 자주, 평화, 민주의 3대 원칙에 따라 통일을 실현하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6월 민주항쟁의 여파로 야당, 지식인층, 학생운동 세력 등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국제적으로는 냉전체제의 붕괴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끼쳐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통해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북한도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남한과의 교류에 나섰고, 1990년에는 한반도 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조국 통일 5대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여러 차례 개최되었으며 1991년에는 남북한이 동시에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등 남북관계에 구체적인 진전을 보였습니다. 또한 남북 상호관계 안정을 위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남북한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된 문서로 양측의 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어 1992년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1993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를 선언하여 남북관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기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삼 정부는 1994년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을 목표로 하는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북한이 큰 홍수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에 처하자 김영삼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무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중유를 지원하는 타협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경수로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나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 부족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인 햇볕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98년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떼를 몰고 북한을 방문한 사건을 시작으로 해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6월에는 평양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그 결과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에는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 합의서의 정신을 계승하며 남북 교류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 교환, 공동체육행사,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 개성공단 건설 합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평화 번영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평화 번영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남북한의 공동 번영, 나아가 동북아시아 전체의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돕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으며 금강산 육로 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남북한이 함께 결해말 큰사전 공동편찬 사업을 시작했고 2007년에는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같은 해 평양에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 14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포함한 남북협력이 크게 축소되었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조건으로 핵 완전 폐기와 개방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잦은 군사적 도발로 남북관계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대북 정책을 유지하였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시 미국 트럼프 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과 북한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으나 2018년에 들어서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의 협력이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에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어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적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후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화해와 협력, 조정과 갈등이 공존하는 유동적인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역사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더욱 다양한 나라의 역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